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이자 2차 접종 완료한 김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에너지 자판기 김석입니다. 자판기라고 하셨는데 자주 섞인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 뭐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딱딱 나온다고 그래서 인정. 가만히해보니까 너무 싼 것만 나오는잖아.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뭐 구찌 뭐 신발 이런 거 안 나오잖아. 그래서. 기후변화 에너지 알파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저 같았으면 좀 아쉽습니다. 괜찮네. 그렇죠. 괜찮죠. 한 단어만 바꿔도 이렇게 좀 한데 또 저희 또 오랜만에 또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까만 머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김나연 선생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포스코 편 들으셨나 봐요. 10여 년 전부터 포스코 소액주주입니다. 철없던 시절에 샀는데요. 요즘 들어 생각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렇게나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데 저감 대책에도 소극적이고 가끔가다 제로웨이스트 제품 나눠주는 이벤트나 텀블러 쓰기 활동하면서 그린워싱하는 회사에 내 소중한 돈을 담궈놔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탄소 배출 관련 계획해놓은 걸 봐도 답답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10년 전에 샀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참고로 10년 전에 샀으면 손해보셨겠네. 아 진짜요? 네, 우리나라 회사들 대부분 다 10년 전 대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주식을 묻어놓으면 된다 이거 진짜 좀 마냥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또 고민이 많이 되셨나 봐요. 저희 방송 나간 다음에 역시나 청와대하고 포스코랑 해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투자비가 67조 원 든다고 궁시렁거리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8천억 도와줄까 해가지고 뭐 2035년까지 실증산업 한대요. 실증사업을. 예. 네. 근데 이제 연구비는 잘 받아가요. 기업들이. 근데 진짜 그걸로 제대로 할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근데 35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소규모로 실증을 그때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건데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늦은 거죠. 예, 그리고 8천억을 받고 과연 그걸 제대로 쓸 것인가는 항상 그런데 제가 듣고서 확인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폭스바겐에서 포스코 철강을 사는데 빨리 탄소 중립으로 하라고 뭐 그런 압력이 좀 있다나 봐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좀 하려고는 할 텐데 이게 워낙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서 뭐 매달에 한 번씩 진도 체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서 좀 답답하죠. 아무튼 뭐 세미나는 크게 했어요. 지난주에. 그 세미나 얼마 하는데 얼마 들진 않는데 이제 67조 원 드는데 이제 나라에서 8천을 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포스코에서는. 근데 아무튼 뭐 지원 받아서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이제 그럼 정말 골치 아픈 거죠. 쇠를 못 쓰고 현대 문명을 유지한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이제 포스코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게 또 기간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짱이 나오는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산업은 좀 지원해서 전환을 하는 게 도와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거는 어느 나라 가도 자체적으로 이거 철강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하기는 어려울 텐데 근데 다만 이제 항상 걱정은 뭐냐면 이거 제대로 쓰느냐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네. 연구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까만머리님 대단하신 게 길게 장기적 투자하시는 분 같은데 향후 10년을 내다봤을 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뭐 후기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까만머리님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면 까만머리님의 선택을 듣고 다른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또 생각이 바뀌실 수 있으니까. 네. 오늘은 포스코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기간 산업입니다. 항공 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요즘 여행 같은 게 풀리면서 이제 정말 못 갔던 해외여행 다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뭐 저 주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또 이제 이미 괜찮은 해외 항공사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기대감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또 저희는 또 이제 기후변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사죠. 대한항공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전하는 소식 듣고 전기차 소식과 대한항공 보고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의 이 그 대표 코너죠. 전기차 소식.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기차가 이제 너무 많이 출시가 돼가지고 조금 돈 있으신 분이 사는 브랜드에서 또 전기차 나온다면서요. 예, 롤스로이스가 이제 전기차를 발표하기로 했고요. 2023년도에 첫 차 발표하고, 그다음에 2030년부터는 전기차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죠. 그 롤스로이스가 가장 고가차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죠. 영국에서 만들잖아요, 이거를. 근데 영국이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국의 정책에 맞춰서 30년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2030년부터 내연기관을 판매하지 않는다. 이미 이제 영국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결단을 내려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요. 아직 우리나라 논의가 조금 여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아쉽고요. 어쨌거나 이제 롤스로이스 타려면은 2030년부터는 전기차밖에 옵션이 없습니다. 예. 되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배터리 때려 넣으면 뭐 600km, 700km 갈 수 있어요. 아마 배터리 많이 집어넣겠죠. 뭐 차값이 워낙 비싸서 배터리 한 500만 원씩도 넣어도 뭐 큰 표도 안 날 거고 차값에서. 그래서 아마 꽤 장거리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 그럼 영국 왕자님 있잖아요. 왕자님 저기 충전 좀 해야 돼서 30분만 좀 시간 때우고 계세요.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예. 그렇지. 예. 또 현대차에서 또 전기차 라인업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비폭력 직접 행동의 영향일까요? 그럼요. 저희가 액션하면 바로 반응 오잖아요. 수소차 하지 말라고 했더니 바로 전기차 2, 3년 땡기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은근 많아요, 지금. 이제 코나는 우리나라 안 팔지만 이제 뭐 포터도 많이 팔리고, 아이오닉5, 제네시스 G80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GB60이라고 고급 SUV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는 원래 2025년까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땡겨가지고 내년까지인가? 해서 대형 SUV, CUV라고 그러죠. CUV는 뭐예요? SUV는 원래 되게 크고 그 무슨 프레임 위에 그 차체가 올라가 있는 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SUV라고 불러버려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CUV예요. CUV인데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코나 비슷한 거 이제 나온다는 거고. 뭐 도시형 SUV 이런 건가요? 뭐 그렇죠. 약간 작은 그런 크로스오버 뭐 유틸리티 비에클 그러는데, 그다음에 투싼급도 하나 또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아무튼 차종은 풍년인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제가 현대차 경영진한테 좀 따끔하게 조언을 주자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전략적으로 꼭 좋지는 않다. 우리나라 이상하게 자동차 산업계에서 앞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장점은 거기서 일하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 많아요. 그 인력을 줄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막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생산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만 막 늘릴 게 아니라 아반떼라든지 뭐 그랜저 이런 거는 한 달에 10,000대씩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야 이게 좀 더 마진도 있고 뭐 싸지고 이럴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좀 차종들 그만 늘리고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튼 차종은 막 넘쳐납니다. 진짜 막 전기차가 뭐 한 브랜드에서 막 7, 8개씩 나오니까 이제 그런 시대로 들어갔다. 저도 이제 현대차가 제네시스는 이제 전 차종을 전기차로 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GB60 나왔는데 디자인이 또 독특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상하게 보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는 뭐 괜찮대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까 진짜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수요를 하면 그에 맞게끔 좀 많이 대량 생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전기차 소식이 있나요? 네, 테슬라 소식이 빠질 수 없죠.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기로 지난주에 결정해서 발표했고요.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공장 가동 못하게 하고 이런 거 때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뭐 그 공장을 문 닫지는 않지만 일단 본사를 옮기는 걸로 결정했고, 3세대 공장을 이제 텍사스에 오픈했는데 아직 가동 시작 안 했지만 올해 중에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 공장은 지난주에 그 오프닝 축제를 했어요. 뭐 조명 켜고 막 음악 틀고 그 공장 내부 막 기술 같은 거 다 보여주고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해가지고 뭐 그냥 저도 투어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보면서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 생산 속도가 일주일에 한 10,000대 정도 만든다고 하는데 폭스바겐이 지금 그 속도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지난주에 좀 긴급 회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이런 게 되게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온실가스 감축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같은 공장에서 좀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업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더 빨리 만드는 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좋은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독일에서 테슬라 공장의 완공 승인 같은 건 아직 안 내줬어요. 예, 그거 없이 임시 승인 받고 막 만든 거라서 예, 최악의 경우라면은 독일 정부에서 야 아직 승인 못 해줘 이러면 생산을 못 시작하는데 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럴 여지가 약간은 있는 그런 긴장감은 있습니다. 좀 예. 독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독일에서는 이사를 가도 전출 신고 확실하게 해야 되고 엄청 중요합니다. 또 독일 차 업계에서 많이 좀 자극을 받을 것 같은데 독일 차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되게 또 재미있는 소식이 유럽에서 이제 폭스바겐이 ID3라는 준중형 차를 이제 주력으로 팔고 있어요. 전기차를. 이게 폭스바겐 골프의 약간 후계자인데 한 15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재밌는 거는 이거 산 사람 중에 절반은 폭스바겐을 처음 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항상 그 우리 브랜드로 고객을 좀 이렇게 오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출시했더니 다른 브랜드 타는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람이 살면서 생애에 모는 자동차 대수가 한 몇 번 정도 봐? 3번, 4번 정도 바꾸지 않나요? 근데 이게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로열티가 되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로열티가 좀 어느 정도 있죠. 예. 그렇지 그 브랜드에 않았으면은 이게 무슨 이동통신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핸드폰도 약간 조금 아이폰으로 쓴 사람은 아이폰으로 가고 폭스바겐 브랜드 사던 사람만 사고 바깥에서는 아무도 유입이 안 되면 이제 그것도 참 서운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객을 유치한다는 거는 전기차가 약간 좀 새로운 고객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신호여서 좋은 뉴스로 봤고요. 전기차로 신규 고객을 이렇게 유치를 많이 한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네요.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가와사키라고 제가 소시적에 타던 모터쇼에서 타신 거 오토바이로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뜬금없이 2035년부터는 전기 오토바이만 팔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왜 올 초에 특히 그 현대가 애플카 만든다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막 주가 오르고 내리고. 근데 사실 애플의 물건을 만들어주는 데는 어딥니까? 폭스콘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야 우리 자동차도 할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했는데 유출됐어요 사진이. 네. 브랜드는 폭스트론이라고 한대요. 그러고서 차 모양은 그렇듯해요. 예, 근데 이게 애플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샤오미가 이제 전기차 한다고 했는데 이제 폭스콘 아이폰 만드는 회사도 전기차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죠. 한번 나중에 애플이 야 그럼 니들이 그냥 해라. 차도 그냥 만들어 줘. 해가지고 가면은 애플카로 갈 수도 있는 확률도 조금 있다. 네. 조금 소소한 소식은 이제 폴스타라는 전기차가 있어요. 이게 볼보 자회사가 만든 건데 한 7천만 원대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합니다. 평가는 나쁘진 않은데 그 노르웨이가 정말 전기차 완전 시장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노르웨이에서 판매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수소버스에 지원금을 또 추가로 또 주기로 이제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소버스의 연료비가 지금 수소가 1kg당 한 7,000원에서 8,000원 하거든요. 그거를 3,500원씩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절반을? 절반으로 예. 버스 살 때도 지원하고 충전소 설치한 것도 지원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실은 그레이 수소 CO2 많이 만든 수소 값도 또 지원하고 예,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인 것인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저는 전기차나 수소버스 똑같이 지원을 하고 그 둘 중에서 더 좋은 게 이제 좀 그 승자가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소 사랑이 좀 과해서. 예. 그리고 뭐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부조금을 또 내가지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좀 늦추게 되면은 뭐 그럼 좋은데, 문제는 지금 수소를 다 화석연료에서 이제 뽑아다 쓰는 거죠. 지금 기술로는. 네. 그죠? 이산화탄소를 안 만들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방법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게 더 비싸져요,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그린 수소로 파는데 킬로그램당 15,000원인가 그래요. 아. 네.
예, 게다가 수소는 에너지 효율은 전기차의 한 절반. 수소 버스 값도 더 비싸요. 근데 거기다 그레이 수소까지 써버리면은 이걸 왜 도와줘야 되는지 정말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불평불만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전기차 소식 준비해주신 지석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이 기업과 그 산업에 대한 ESG 경영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사실 그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워낙에 그 오래됐고 또 유명하고 여러모로 유명하죠. 여러모로.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또 하나씩 뭔가 이벤트가 나오는. 근데 이 대한항공에서 지금 ESG 보고서를 내가지고 저희가 좀 입수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대한항공을 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대한항공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1946년 3월에 설립이 됐고요. 대한국민항공사라는 이름이었대요. 그리고 1962년 3월에는 대한항공공사로 이름을 바꿨고 얼마 안 돼서 1969년 3월에는 주식회사 대한항공,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대한항공의 주요 사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항공 운송 사업이에요. 네,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59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750만 명의 승객과 162만 톤의 화물을 수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직원 수 같은 경우에는 2만 72명이라고 해요. 이게 해외 현지 직원을 포함한 거고 뭐 임원은 제외한 수치라고 하고요. 의외로 직원 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되게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규모가 되는 항공사예요. 예,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취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몇 가지 특징을 더 얘기하자면 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지분을 약 7% 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대한항공이 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 좀 늘어나고 주가가 별로 안 좋으면 국민연금이 알게 모르게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 미래에 그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 큰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인데 뭐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한 15,000원 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요즘 주가 추이가 어떻습니까? 요즘 대한항공이. 주가가 제가 5년 전에 어떤 날 보니까 25,597원이었어요. 근데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31,250원. 5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되고 있었나 하고서 10년 전을 보니까 10년 전에는 55,33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대비하면 사실 올해 주가는 약 한 45% 빠진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하면은 뭐 좋다라는 거에서 좀 안 맞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에서도 이게 대한항공 주식을 뭐 물론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했겠지만은 이게 웬만큼 들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보통 그렇게 대표 회사의 주식은 들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그래서 상당한 손해를 봤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생각해 봐야죠. 10년 전에 55,000원은 지금의 55,000원과 좀 다르죠. 그래서 보기보다 피해가 더 크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사실은 이제 대한항공 ESG로 해서 저희가 E를 주로 다룰 거긴 하지만 사실 G, 가버넌스와 관련해서 좀 그 언론 보도를 많이 탔었죠. 그렇죠. 많이 오너분들이 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기억나는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보고 넘어갈까요? 잊혀질 권리를 생각해서 네, 마카다미아 사건 있었고요. 네. 그 마카다미아 사건을 했던 그분은 차를 테슬라 모델 S를 모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제가 기억하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데 그리고 또 약간 이제 그 집에서 일하시는 그 도우미 분들에 대한 갑질 사건이 또 하나 있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있었는데 사실은 그 창업주분께서 이 기업의 사명을 수송 보국, 수송으로 조국에 보답한다. 사실은 이제 한진그룹이 이제 그 수송, 운송 이런 거 전문으로 이제 크다가 이제 또 이제 대한항공까지 이제 하게 된 건데 사실 아까 제가 그 숑카에 200 찍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인천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 한진그룹에서 만든 거고 진짜로 그 창업주분이 인천에 하버드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는 그 아시아나를 인수합병하면서 또 화제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조금 이해득실이 원래는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아시아나 값이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현대산업개발에서 나 인수 못하겠다. 그렇게 나왔더니 이제 대한항공에서 그러면 약간 이제 정부의 도움받아서 인수를 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딱 아시아나 인수를 하면서
대한항공에서 조금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자산을 팔아버리겠다. 근데 그 자산이 이제 그 누나랑 여동생이 갖고 있는 자산인데, 그래서 이제 또 그걸로 또 이제 뭐 남매의 난이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죠. 지금 좀 부침이 많은 상태에서 그 ESG 보고서 나왔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은,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유니폼 같은 건 좀 다를지언정 그 구조 같은 게 되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 비행기를 운영하고 그걸로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고 그 비행기는 만드는 것도 또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비행기에 밖에 페인트만 다르게 칠해가지고 몰고 다니는 거고 이래가지고, 게다가 공항도 같이 쓰잖아. 그래서 관제도 똑같이 받고 이래가지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업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느 회사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특징적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좀 마이너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게 어렵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막 약간 소소한 걸 한 다음에 막 굉장히 막 큰 거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은 저는 살짝 무시해주고 있습니다. 산업의 어쩔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좀 너그럽게 보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덜 타는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 비행기를 덜 타는 수밖에 없다. 네, 김지석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항공산업이란 게 의외로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그렇죠. 최대한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최대한 기름을 덜 쓰면 이득이 남는 장사더라고요. 이게 운송이니까 그런 거죠. 뭐 아니면은 똑같은 기름을 쓰고서 요금을 더 많이 받던가. 그래.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석이나 뭐 1등석 같은 거를 태워가지고 좀 비용을 많이 받거나. 근데 보고서에서는 그래도 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김나연 선생님. 네, 일단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1329만 톤, 그리고 지난해죠. 2020년에는 759만 톤으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이 커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ESG 보고서를 살펴봤잖아요. 이 기업들은 이제 2030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었는데, 대한항공은 그 온실가스를 언제까지 얼마나 줄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요인 관리를 위한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 운항에서 얼마가 나오고, 국내 지상 부문에서 얼마가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항공기 운항에서 나온 게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30만 톤인데, 지상 부문에서 나온 걸 다 합쳐봤자 1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11만 톤? 예. 그러니까 비행기 운영이 결국 다인 거예요, 이 회사는. 그 비행기에서 온실가스 줄일 수 있으면 줄어드고, 못 줄이면 안 줄어드는 게 요 회사의 특징입니다. 항공산업은. 어느 회사를 하나. 네. 근데 이제 보고서에 그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님이 또 사인도 하시고 사진도 나왔는데, 첫째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선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이분이 무서운 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러면 좀 좋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약간 뭔가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예. 저기 2010년, 뭐 2008년도에 있는 현대차 뭐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봐도 기후변화 심각한 문제이고 북극곰이 뭐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온실가스 줄인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대형 SUV 드디어 출시 이러면서 이게 되게 좀 심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더 심한 면이 있어 좀. 그러니까 앞에서는 옳은 말 다 하죠. 인사말 이런 데서는. 근데 실제로 한 걸 보면은 크게 안 줄어든다는 게 이제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보고서 내용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보고서가 총 85페이지인데 기후변화 부분이 이제 5페이지 정도예요. 이제 크게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이행하고, 두 번째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첫 번째가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의 탄소 상쇄 제도를 따르겠다. 그리고 유럽의 배출권 거래 제도를 따르겠다.
그리고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를 따르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자면, 네. 자동차 기업도 그렇고, 항공사업도 그렇고, 배출권 거래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배출권 거래제는 되게 싸요, 이게, 배출권이. 뭐, 물론 가격이 그래요? 오르고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가장 약하게 규제를 맞는 게, 배출권 거래제예요. 그래서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 줄여도, 못 줄이고 돈으로 때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서 이제 딴 기업이 줄인 거를 사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난데 그저 그런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 줄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네. 친환경 항공기를 도입하고 저탄소 항공기 기술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하고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도입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친환경 항공기랑 지속 가능한 항공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 지속 가능한 항공유 느낌 좀 싸한데요? 이거 뭐 뭡니까 이거? 일단은 연료 효율이 좋은 비행기가 그나마 조금 이제 저탄소긴 하죠. 친환경이라는 말 붙이긴 좀 그래. 환경 피해가 좀 적은 그런 건데, 이제 그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우리가 내연기관차 퇴출을 얘기하게 된 이유가 그거는 아무리 이런저런 수를 써도 뭐 날개 모양을 좀 바꾸고 뭐 해도 근본적으로 확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항공기 업계에서는 와, 5% 줄었어. 대박 이러지만 그 탄소 중립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연비는 5% 좋아지는데 승객은 한 10% 늘어나면 꽝이거든요. 물론 뭐 개선은 되고 있지만은 아주 큰 도움은 안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뭐 없이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연료인데 그 결국은 바이오 연료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이오 연료는 우리도 항상 비판하지만 이걸 키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막 가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예전에는 그냥 한 20년 전에는 바이오 연료면은 이산화탄소 제로 꽝 이렇게 도장 찍어졌는데 지금은 한 10%나 주나? 5%? 야, 이거 플러스 20% 같은데?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는 꽝이고요. 그나마 그 수송 관련 연구하는 NGO에서도 인정해주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반대하는 efuel이라고 태양광 풍력으로 이용해서 만든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CO2든 막 이런 것도 물 이런 거 막 파지지직 타지지직 해가지고 만드는 그 액체 연료가 있어요.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CO2 배출 없이 태양광 풍력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정 비행기를 좀 타야 된다면은 이 연료를 써라. 그러면 그나마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가깝게 갈 수는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까 동시에 오케이 efuel을 만들어 쓰는데 이거 만들기 진짜 어렵고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감축 방법이 없는 항공기에 쓰고 자동차는 쓰지 마. 자동차는 그냥 전기로 가라는 게 이제 항공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탄소 중립 세상을 가는 약간 유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항공산업 쪽은 바이오 연료 이거 예전에는 제로라고 해줬잖아. 제로 아니야. 제로라고 해줘.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도저히 좀 용납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산업에서는 쓰면 안 돼. 너무 효율 떨어지고 그건 아니야 하는 efuel이 항공 쪽에서는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탄소 배출로 인한 이런 기후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잘 모르던 시절에 알았는데도 외면하던 그 시절에는 정말 비행기가 크고 멀리 가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늘 위에 호텔 A380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500명 타고 막 한 번에 뭐 15,000km 가고 그런 거 보니까 기름을 35만 리터까지 넣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만땅이라고 하면은 40리터 들어가네, 40리터. 근데 이제 비행기는 한 번에 엄청 많이 들어가네, 기름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소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연비 5% 줄였다고 해서 뭐 잘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화석연료 엄청나게 쓰는 거죠, 그죠? 사실 사우디나 석유 회사한테는 정말 너무 훌륭한 고객이죠. 팍팍팍 써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줄어들지가 않고 근데 그 다음에 항공업계가 나름 그래도 조금 뭐 우리도 줄일게요 뭐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치사한 건 뭐냐면 참고로 그러니까 대한항공만의 계획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항공 쪽은. 왜냐면은 비행기를 만드는 데가 보잉하고 에어버스 정도고
그다음에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쓰는 엔진은 롤스로이스하고 프렛 앤 위튼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두 개의 엔진 회사와 두 개의 비행기 회사가 전 세계에 쓰는 비행기를 다 만드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개선이 없으면은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지금 항공업계에서는 2.5%라고 그래요. 아, 그래. 인정. 우리가 한 2.5%는 배출한 거 맞아, 전 세계 배출량에.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뭘까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닐 때 이렇게 음모론에 사람들 많이 쓰는 건데, 그 컨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름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게 온실가스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거 음모론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음모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것 때문에 우리의 생식 능력이 떨어지고 저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거고, 과학적인 해석은 그냥 수증기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게 구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잠시 동안. 근데 그 안에 이제 안 좋은 거 좀 섞여 있긴 해요. 뭐 타고 남은 거 약간씩 있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사람이 죽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그게 온실 효과를 또 추가로 일으켜가지고 그게 3.5%까지 늘어나요. 비행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유발되는 온실 효과가. 그래서 2.5%라고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3.5%예요. 3.5%여서 여러모로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이게 아무튼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퓨얼 있지만, 이퓨얼을 만들려면은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만드는 것도 없고, 그거를 만들려고 전기를 많이 쓰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히트펌프로 뭐 난방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재생의 전기는 지금 뭐 남아돌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빨리 늘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난방도 하고 여기 차도 써서 뭐 저기 버스도 충전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야, 이거 가져와! 끌고 와가지고 저기 이퓨얼을 만들어 버리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를 써버리거든요, 그쪽에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빨리 태양광 풍력을 늘리느냐가 지금 되게 큰 관건이고, 과연 가능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상공업체가 야, 이퓨얼 만들어줘, 나 전기 쓸 거야, 이래버리면은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해결책은 있긴 하나, 과연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항공을 계속 쓰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약간 좀 철학적 질문? 그러면은 이제 좀 궁금한 게, 보잉이나 에어버스에다가 우리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기체를 만들어 줘라, 이렇게 갑질을 할 수 없습니까? 에어버스에서 실제로 그 네. 탄소를 좀 저감할 수 있는 걸 네. 개발을 했잖아요. 그쵸? 그 약간이고요.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에어버스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이 가능한 비행기를 만들어 줄게라고 했어요. 아, 진짜요? 2035년까지. 예. 자, 그런데 2030년까지 우리가 지금 50% 줄여야 되잖아. 그러면 어쩔? 그리고 거기서 만든 그 탄소 중립을 가능한 비행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퓨얼로 날아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연료전지를 써가지고, 그래, 수소 넣어. 그런 수소 넣어서 그럼 날아갈 수 있어. 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기를 그쪽으로 쓰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그런 사회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좀 생기는 거죠. 그 에어버스에서 안 그래도 작년 9월에 컨셉 비행기를 3대 발표했는데 다 수소 전지 기반인 비행기를 발표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수소 전지랑 또 다른데, 그러면 배터리를 또 사용하는 비행기 같은 경우 또 이제 무게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이게 그 땅에서 전기차 다니는 거랑은 또 기술이 또 다를 수 있나 보더라고요. 왜냐면은 또 우리 뭐 단순 비교는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수화물에다가 막 리튬이온 배터리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배터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기술이 없고 안정성 유지하는 게 아니지만, 이제 약간 배터리가 아주 극한 상황에서 안전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근데 뭐 그것보다는 배터리가 지금 너무 이제 무거운데, 이게 가벼워지더라도 뭐랄까 한 6시간, 7시간 뭐 열몇 시간 날아갈 정도까지는 아마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런 현재로서는 판단이고, 단거리는 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 단거리 비행기는 돼. 근데 단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죠? 기차. 그렇죠. 비행이죠. 단거리는 비행기를 안 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단거리는 되는데 그거는 안 타는 게 맞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비행기 산업은 이래저래
이제 그럼 덜 타야 되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인데 서울에서 부산 이동할 때 뭐 기차 타시는 분들도 있고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항공은 53.3kg이고 네, 철도는 5.9kg이래요. 차이가 거의 10배? 네, 10배가 넘어버리지. 그러면 2035년쯤이나 돼야 탄소 배출 제로 항공기가 나오고 제로가 가능한 가능한 이제 항공기가 조건은 나오고. 연료를 넣어주면 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비행기를 탈수록 화석 연료를 태울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지구를 걱정도 하시지만 저처럼 마일리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로. 자, 그래서 뭐 영국에서는 네, 우리 네. 지금 왜 비행기 여러 번 타면은 항공사에서 어떻게 해주죠? 마일리지 쌓아줘요. 그래서 보너스 주고 막 승급해주고 이러잖아요. 의사 승급도 같은 하고 네. 저기 뭐 생일날 뭐 이메일도 보내주고 아무튼 뭐 등등.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 논의되다 말았는데 1년에 이제 2번 이상 비행기를 타는 사람한테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탄소세를 3번 타면 더 이제 누진세처럼 해가지고 대신에 너는 팍팍팍 더 그 대가를 치러라고 하는 그런 거 논의됐었는데 통과는 안 됐어요. 통과 안 됐어요? 거기까지는 안 받아줬어. 이제 상무님이 이제 출장 가실 때 가방 들어줄 대리도 데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못 데리고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되면서 안 가도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지금 좀 바뀐 부분이 물론 답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바람직한 면이 있고요. 그 KLM이라고 있잖아요. 그 네덜란드 국적 항공사인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코로나 전에 그 영어 제목이 Fly Responsibly 그러니까 책임 있게 뭐 비행기를 타세요라는 건데 그 안에 내용은 안 가도 되시면 가지 마세요. 화상회의를 하시고 항공사에서 그렇게 항공사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상황이 지금 가라앉고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거기는 지금도 해수면 올라가지고 돈 꽤 써가지고 그 수해 막으려고 돈 많이 쓰고 있어요. 이미도. 그리고 원래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법원에서도 이제 쉘한테 45% 줄여 30년까지 이렇게 판결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뭐를 줄이라고요? 쉘한테? 쉘한테 너희들이 판매해서 그게 사용돼서 나오는 CO2 포함해서 45%를 줄여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너희들 시설에서만 줄이는 게 아니라 제품 포함해서 줄이라고 판매한 했어요. 것까지. 예. 1심에서는 그래서 쉘이 졌어요. 거기에 우리 그린피스 들어가 있습니다. 원고로. 예. 그래서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뭐 항공산업에는 약간 뭔가 항공기계 테슬라가 나올 가능성도 되게 적고. 좀 아직은 그렇네요. 보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방법은 뭐냐? 안 타면 된다 이거야. 안 타면. 근데 이제 내일부터 당장 아무도 안 타기까지라고 말할 수는 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일단 회사들 차원에서도 꼭 가야 되냐? 정말 꼭 반드시 가야 되냐? 아니야? 그럼 가지 마. 그다음에 나는 정말 여기를 가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뭐 그러면은 의사 진단을 받아서 이 사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간다거나 아니면 자, 당신이 갈 때 장거리 한번 갔다 오면 CO2만 한 3, 4톤 나오고요. 1인당.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컨트레일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추가적인 것까지 합치면은 한 5, 6톤, 6, 7톤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중형 휘발유차를 한 3년 탄 게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한 2주 동안 휴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허용은 하되 거기에 이제 합당한 좀 이렇게 묵직한 페널티를 좀 받고 뭐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뭐 딴 거를 이제 좋은 거를 좀 하게 하면은 약간은 나은데 사실 그것도 약간 이제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그런 뭐랄까 밑돌 빼가지고 위에 올려놓고 뭐 그런 게 되니까 그냥 타면 안 되겠다. 그럼 오늘 뭐 대한항공 ESG 보고서를 다룰 것도 없다. 이게 뭐 비행기 항공산업 자체가 뭐 좀 그렇네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그렇죠. 가속화되면 항공산업 자체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치겠네요. 그죠?
사실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석쌤 얘기하신 것처럼 항공을 줄이고 철도를 늘리는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해야 되고, 에어프랑스 많이 타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년 후에요. 2024년까지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도 2035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을 하려면 결국에는 정말 항공편을 줄이는 수밖에는 없는 거겠네요. 그렇게 결론이 나버려요. 이 하다 보면은. 다른 방법을 막 찾아봐도 없어. 네. 오늘 방송은 좀 결론이 빨리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 찾아보면서 아마 대한항공 보도자료 같아요. 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곳에서 매년 10월마다 국내 900여 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 및 등급을 공표를 하고 있대요. 근데 대한항공이 지난해 이제 사회부문 A+, 환경부문 A, 지배구조부문 B+를 받아서 통합등급 A 등급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항공사가 이 환경부문에서 A를 받았다는 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했거든요. 그런 우리나라의 평가기관은 그냥 돈 주고 맡기면 그렇게 그 정도 줘요. 자기들은 기준이 있겠죠. 뭐 항공업체 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대한항공이 조금 낫네? 그럼 A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미 없고요. 그 A는 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그 처음에는 뭐 연비 효율 개선, 좋아 뭐 이랬는데 이제 지금 어떠냐면은 작년 말에도 덜 타야 돼. 그러다가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예 타는 거를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걸. 왜냐면 우리 기후 위기라고 하잖아요. 이머전시잖아요. 이머전시인데 지금 할 일이 막 필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비행기는 좀 특정 계층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예전에는 뭐 줄이고 뭐 세금 매기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아예 뭐 정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못하게 하는 정도?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논의가 가고 있어서 대한항공도 그거에 맞춰서 뭔가 어떻게 보면 업종 전환 내지는 뭐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될 거고, 즐거움 위해서 날아가는 거라면은 우리는 날아가지 않고서도 즐거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날아다니는 것으로는 기후위기 뭐 2030년까지 50% 감축 이런 걸 맞출 수가 없다. 그것이 항공업계가 처한 현실이고 당분간은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한번 대한항공 ESG 보고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대한항공 ESG 보고서 다뤄봤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서 실제로 그 노후화된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아디나 베일란이라는 유럽 교통청장이 문제는 항공을 장려하지 않는 대신 철도를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항공을 장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ESG 보고서가 아니라 대한항공이 앞으로 보고서를 낼 수 있을까, 향후 몇 년 뒤에 이 산업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뭐 해외여행 VR, 해외여행 체험 이런 산업이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구글맵으로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거? 그런 거 요즘 또 코로나로 이제 뭐 일본에서 어딘지 이 구글맵의 그 가상 부분만 보고 어딘지 맞추는 게임이 유행한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즐거움을 좀 찾는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석쌤은 좀 어쩌셨습니까? 저도 뭐 사실 유학도 아니고 뭐
대사관 다닐 때도 업무 차지면은 뭐 해외 가보가면 좋긴 해요. 가보면은 뭐 좋은 건 많이 있는데 이게 상황이 그러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을지문덕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여사 이런 분들은 해외여행을 갔었는가? 그러면은 가신 적 없거든요. 그래서 아, 그분들도 안 가셨는데 내가 을지문덕 저기 가셨나? 장군님이 약간 좀 오케이 예. 비행기 타고 해외. 비행기 타고 안 예. 가셨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못 간다는 거 너무 억울하지 말고 좀 다른 안 가도- 즐거움을 찾고 내가 안 가는데 남들 가면 좀 괜히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남들도 못 가게 하는 네. 그런 캠페인 같은 거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보시죠. 저희부터. 이제 팍팍 줄여가지고. 줄여가지고 네. 한번 네, 덜 해외여행 가세요. 같은 거. 최소한 한 번에 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나와요, 시트. 네, 오늘 항공산업이랑 대한항공 ESG 보고서 다뤄봤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석 나연쌤도 방송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